안녕하세요. 네, 예, 이렇게 뵙게 돼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실제로 또 오페라 좋아하시는 분들 혹은 오페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을 뵙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 그 오페라 교회 전도사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길에서 뭐 예수를 믿으시오 이러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저는 아주 잘 이해해요. 그래서 정말 그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남들에게 전하고 싶은 뭐 그런 마음, 예, 그런 열정 같은 것들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거기에 빠지게 되면. 그래서 민폐를 끼치면서 저도 많이 오페라를 믿으세요라고 말씀을 드려왔어요. 그래서 사실 뭐 이렇게 한 분이라도 더 이 강의를 통해서 이제 8주 동안 여러분을 뵙게 되겠는데요. 그 시간을 통해서 한 분이라도 더 정말 그 오페라를 내 생애의 어떤 예술로 혹은 취미로 생각하실 수 있다면 굉장히 기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최선을 다해서 8주 동안 아주 좋은 시간이 되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실 오페라를 이렇게 그냥 작품을 감상하실 기회는 많으셔도요, 400년 이상의 역사를 쭉 훑어보실 기회는 별로 많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개요 정도로 그치는 경우가 많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체계적으로 오페라의 출발부터 시작해서 현대 오페라까지 한번 쭉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은 첫 시간 오페라의 기원과 발전으로 시작을 하겠는데요. 자, 이 그림 많이 보신 사진이죠? 어디일까요? 네, 피렌체입니다. 네. 그 꽃의 성당, 뭐 이렇게 불리는 그 두오모 성당이죠. 예, 그래서 피렌체의 그 돔을 찍은 그런 사진인데요. 바로 이곳에서 오페라라는 예술이 처음으로 탄생했습니다. 오페라가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는요, 오늘날 우리가 오페라를 생각할 때는 오페라란 클래식 음악의 한 장르다. 이렇게 되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페라가 1600년 경에 이제 처음으로 이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만들어졌을 때는요, 음악을 위한 예술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연극을 위한 예술로 만들어졌어요. 오페라라는 것은.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르네상스 시대 후기인데요. 르네상스에서 바로크로 넘어오기 바로 직전, 르네상스 시대에는 중세 1000년 동안 여러 가지로 조금 억압이 됐던 그런 여러 다양한 종류의 예술들이 새롭게 인간 본위로, 인본주의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이제 오페라라는 예술이 일종의 실험 예술로 만들어졌어요. 사실 처음부터 이제 음악을 어떻게 하면 우리 시대에 더 풍요롭게 연주할 것인가 이런 의도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요. 여기에 모여서 같이 공부를 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요. 이 르네상스 시대의 아카데미아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즘에도 보통 이렇게 함께 모여서 공부하는 장소를 아카데미 그렇게 많이 부르고 있죠. 그런데 르네상스 시대에 만들어진 아카데미아라는 것이 크게 보면 일종의 스터디 그룹, 같이 사람들이 모여서 공부하고 연구하는 곳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아카데미아가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었고요. 물론 자연과학에 관한 아카데미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예술에 관한 아카데미도 있었고, 문학에 관한 아카데미도 있었고 그랬는데요. 그런 여러 그런 스터디 그룹 중에 하나가 어느 곳이었냐면 카메라타라는 곳이었습니다. 이 카메라타라는 말은요, 작은 방이라는 뜻이에요. 보통 우리가 잘 아는 단어 중에 카메라가 있죠. 카메라라는 말은 원래 방이라는 뜻입니다. 이탈리아어에서요. 그래서 카메라타 하면 작은 방이라는 뜻인데, 작은 방에 그냥 이렇게 살롱에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같이 공부하고 거기서 함께 공부한 것들을 가지고 어떤 그 연구 결과물들을 만들어내고 이제 이런 일종의 스터디 그룹이었던 거죠. 카메라타라는 곳이요. 그런데 이곳에 그 당시에 모였던 사람들은 뭐 귀족들 그리고 예술가, 문인들 뭐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다양한 예술을 하는 사람들이 함께 이제 귀족들의 궁정에서 모여가지고 같이 공부를 하고 이제 그런 그룹 중에 하나였습니다. 카메라타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스터디 그룹을 만들었냐면요. 처음에는 그리스 시대에 고대 그리스에서 그렇게 정말 연극 예술이
발달했었는데 중세 천년을 지나는 동안에 그 연극 예술이 정말 그 발전하지 못하고 상당히 지체 상태에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기독교 이제 중세 천년을 유럽에서 기독교가 지배하는 동안에 연극 예술은 당연히 이제 두 부분으로 나뉘게 됐는데요. 하나는 종교적인 연극이었고, 종교적인 소재를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의 소재를 가지고 있는 연극이었고, 다른 하나는 세속적인 연극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속적인 연극은 그렇게 크게 발전하지 못했어요. 중세 기간 동안에. 왜냐하면 중세 기간 동안에 많은 예술이, 뭐 미술만 해도 그 성화가 굉장히 발전했던 그런 시대였죠. 그래서 음악이나 미술이나 모든 종류의 예술이 기본적으로 신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었습니다. 중세의 예술은요. 그랬기 때문에 물론 세속 예술도 발전하긴 했지만 정말 중앙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예술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세속적인 연극이라는 건 주로 뭐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소재로 그런 것들은 크게 지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종류의 어떤 세속적인 고민이나 고통을 담고 있는 그런 주제의 연극들이 크게 발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에 발전했던 연극은 주로 성극, 우리가 오늘날 이야기하고 있는 뭐 순환극 같은 종류들, 그런 것들이 주로 발전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대 그리스에 화려하게 꽃피었던 그런 연극이 사실 많이 축소가 됐죠. 그 이후로 그렇게 중세 기간 동안 많이 발전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에 착안해서 이 르네상스 시대에 함께 공부를 하던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정말 고대 그리스 시대의 최고의 예술로 꼽혔던 연극을, 고대 그리스의 비극을 우리 시대에 다시 재현해 볼 수 있을까, 이런 포부를 가지고 이 스터디 그룹을 시작을 했고, 그렇게 해서 탄생하게 된 것이 바로 오페라라는 예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오페라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오페라를 생각할 때는 성악가들이 노래를 잘하고, 그리고 오케스트라가 아주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고, 이런 것이 이제 오페라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은 연극이라는 종합예술, 고대 그리스의 종합예술이었던 연극을 다시 화려하게 꽃피워보자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고대 그리스 시대의 연극이라는 것은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막연히 생각하고 있는 대학로에 가면 볼 수 있는 이런 연극하고는 조금 다른 것이었죠. 사실 연극은 종합예술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배우가 나와서 대사만 읊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서 춤도 추고, 무용단이 춤도 추고, 그리고 악기도 연주하고 노래도 부르고, 그런 여러 가지들이 혼합되어 있는 여러 장르의 그런 예술 분야들이 하나로 모여 있는 그런 종합예술이었던 거죠. 고대 그리스의 연극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연극을 발전시킨다는 것은, 이런 연극을 새롭게 창조한다는 것은 곧 그런 종합예술을 새롭게 부흥시킨다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오페라를 만들면서 어떤 연극적인 요소를 가장 중심에 두고, 그 외에 고대 그리스에서 했던 것처럼 악기들이 같이 연주를 하고, 거기에서 이제 노래도 부르고, 그리고 무용도 하고, 뭐 이런 식의 그런 종합예술을 만들어 보려고 시도를 했고,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오페라라는 예술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페라라는 말의 단어의 뜻은요, 사실 간단해요. 클래식 음악에서 보시면 오푸스, OPUS라는 그런 말을 자주 보실 텐데요. 작품 번호를 이야기할 때 오푸스 몇 번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실 같은 뜻입니다. 오페라라는 말도 그냥 작품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제 뭐 워크숍을 하면서 이렇게 작품을 하나씩 만들어보고, 작품 1번, 작품 2번 이런 식으로 만들었던 그런 것을 그냥 오페라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다른 뜻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오페라라는 예술이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처음으로. 그래서 이제 최초로 나온 작품이 1597년 혹은 1598년이라고도 얘기하고 있는데요. 페리라는 작곡가의 다프네라는 작품이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다프네 이야기예요. 그래서 다프네라는 작품을 만들었는데 지금은 이 악보가 남아있질 않아요. 그래서 악보가 없어졌고, 그리고 지금까지 악보가 남아있고 공연이 되고 연주가 되는 가장 오래된 작품은 1600년에 만들어진 에우리디체라는 작품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오르페우스 이야기 아시죠?
오르페우스가 사랑했던 그 오르페우스의 아내의 이름이 에우리디케죠. 그런데 이제 그 그리스어를 여기서는 그냥 이탈리아어식으로 읽어서 오르페우스를 오르페오라고 하고요. 이탈리아어로. 그리고 에우리디케를 에우리디체라고 합니다. 발음만 약간 달라졌고 같은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 당시 최초의 그 초창기 오페라에서 가장 자주 소재로 쓰였던 이야기는 바로 이 오르페우스 이야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오르페우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최초의 음악가이면서 시인이죠. 그랬기 때문에 이런 오페라라는 예술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영감을 주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제 그 오르페우스 소재를 가지고 많은 오페라들이 만들어졌어요. 오페라 초창기에는요. 지금 보시면 이 그림에 이제 오르페우스가 자기의 악기를 쳐들고 지하세계, 하계에서 지상으로 올라가는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우리디케가 뒤를 따라가는 그런 모습인데요. 여기서 이제 오르페우스는 그리스 신화 속의 최초의 시인이면서 음악가고 아주 열정적인 남편이자 연인, 그러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이제 죽게 되니까 그 사람을 지옥에 가서라도 찾아오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예술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영감을 불러일으키고 그리고 상당히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인물이었다는 거죠. 오르페우스가. 그래서 주요 소재가 됐고요. 그리고 에우리디체는 시인의 뮤즈면서 시를 쓰고 음악을 만드는 남자들에게 영감을 주는 그런 여자였으면서 동시에 미와 덕성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제 이 두 사람이 가장 오페라의 소재로 자주 등장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 오르페우스와 에우리디케 이야기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 당시의 오페라들은 전부 그리스 신화 속의 주인공, 영웅, 전설 속에 나오는 그런 영웅들, 이런 사람들을 항상 소재로 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뭐냐면요. 초창기에는 오페라를 만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예술을 주도한 사람들이 귀족들이었어요. 예술가, 문인 이런 사람들이 함께 했지만 당연히 귀족이 돈을 대고 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 예술을 만들 때 어떤 분야의 예술이든 그 돈을 대는 제작자의 입김이 가장 센 거죠. 그래서 귀족들이 돈을 대고 만들다 보니까 귀족들이 어떤 것을 의도했냐면 우리가 그리스 신화의 인물들을 오페라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면서 동시에 어떻게 보면 그 자기들의 입속을 채우려는 그런 생각이었는데요. 귀족들 입장에서는 우리의 신분을 과시하는 그런 수단으로 이용하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신화에 예를 들어서 헤라클레스 같은 영웅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소재를 가지고 오페라를 만들어서 보통 평민들이 이제 그런 오페라를 구경했을 때는 정말 저 헤라클레스 같은 저런 신, 바로 귀족들, 우리를 다스리는, 우리를 지배하는 귀족들은 바로 그런 존재다 라는 생각을 가지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시대에 초창기에 나온 오페라들을 보면 그 안에 주인공들이 다 이런 신화 속의 인물들이지만 그것이 정말 까마득하게 인간 세상과 유리되어 있는 그런 신화 속의 인물들이 아니라 사실은 바로 자기 귀족들, 자기 자신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귀족들이 자기 자신을 투사해서 우리는 신적인 존재다, 이런 것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왜 중요했냐면요. 사실 오늘날에는 우리가 이제 오늘날에도 물론 사회에 신분이 있다면 있다고 할 수 있지만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이 평등한 그런 사회에서 살고 있죠. 현재는. 그런데 진짜 요즘 같은 시대에는 누가 어떤 보수도 주지 않으면서 저한테 그냥 노동을 하라고 시키면 제가 하겠어요? 절대로 안 하겠죠. 그러니까 일을 시키려면 반드시 돈을 줘야 되죠, 요새는. 그리고 그 사람이 먹고 살 수 있게 해줘야 되죠. 그런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고 사실 농작물을 재배해가지고 그 소출을 얻었을 때 정말 좋은 것들은 다 귀족들이 가지고 가고 그 지배자들이 가지고 가고, 그리고 정작 농사를 지은 사람들은 막 쭉정이를 먹고, 그리고 정말 소출이 좋지 않았을 때는 굶어야 되고 막 이런 식으로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러면은 그런 신분 제도를 왜 참았겠는가? 그것은 그 당시의 평민들은 귀족들하고 자기들은 기본적으로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족들은 태어날 때부터
하느님이 그렇게 내셨고, 그래서 신이 그렇게 만들었고, 처음부터 신분이라는 것은 너무나 정말 튼튼하고 파괴할 수 없는 것이어서 그것이 어떤 정말 그 천부의 인권처럼 아주 자연스러운 것,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물론 옛날부터 아주 농민 반란이라든지 뭐 이런 것은 끊임없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분제는 신이 정한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면 정말 이 귀족들이 평민들하고 똑같은 그런 행동을 취하고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면, 뭐 평민들하고 별로 다를 것이 없는 옷차림으로 다닌다면 누가 그런 신분을 인정하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귀족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항상 자기 신분을 과시하는, 평민들 앞에서 우리는 너희들하고는 기본적으로 종자가 다른 인간들이다 라는 것을 보여줘야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오페라라는 예술을 그 당시에 귀족들이 신분 과시의 수단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페라를 처음에 만들 때는 정말 그냥 고대 그리스의 예술을 복원하려는 순수한 그런 의도에서 시작을 했지만, 차츰 이제 이런 것을 평민들한테 보여주다 보니까, 평민들한테 왜 보여줬겠어요? 사실 처음에 보여줬을 때는 바로 이런 의도에서 보여줬던 거죠. 자기들이 평민들과는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평민들이 오페라를 볼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은 언제 있었느냐 하면, 귀족들, 뭐 왕족이 대관식을 할 때, 아니면 귀족들이 그 자제들을 결혼시킬 때, 뭐 이런 때 아주 성대하게 축제를 열면서 이런 때 평민들을 전부 궁전으로 초대해가지고 먹을 것도 많이 주고 술도 있는 대로 주고 이러면서, 오늘은 정말 축하할 만한 날이니까 니네들 마음대로 먹고 마셔라 하면서 이제 이런 굉장히 멋진 오페라 공연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이런 공연을 보면서 와, 세상에 이런 환상적인 세계가 있었다니, 이렇게 아주 감탄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사실 TV도 없고 인터넷도 없고 집에서 그냥 날만 이제 저물면 그냥 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기도 굉장히 많이 낳고, 그래서 사실 별로 이렇게 재미있는 오락거리가 없고 엔터테인먼트가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사실 보면 이 시대에만 해도 뭐 어떤 죄수를 정말 공개 처형한다든지, 아니면 화형에 처한다든지, 뭐 마녀 재판을 한다든지 이러면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 나와가지고 다 그걸 구경하고, 요즘 같으면 누가 광화문에서 누구를 공개 처형한다 그러면 와서 구경을 하겠어요? 정말 끔찍한 일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옛날 사람들은 그만큼 이제 재미있는 게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귀족들이 궁정에서 오페라를 한번 보여주면 우르르 몰려가서 그걸 다 구경하고, 아, 역시 저분들은 우리하고는 너무나 다른 분들이야 라는 것을 실감하고 돌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 신분을 과시하기 위한 수단으로 귀족들이 오페라를 많이 활용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귀족의 궁정에 가야만 볼 수 있었던, 그러니까 아주 1년에 드물게 어떤 축제가 있을 때만 구경할 수 있었던 오페라를 평민들이 자유롭게 가서 볼 수 있는 시대가 열리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17세기 전반 보시면은요, 굉장히 상공업이 이제 발전해서 그 교역이 발달하고 이러면서 이제 차츰 그 자기 동네뿐만이 아니라 좀 멀리 가서 다른 도시, 다른 동네, 먼 곳에 가서 물건을 팔고, 수공업자들 아주 그냥 간단하게 뭐 바구니를 짠다든지, 가죽을 무두질한다든지, 아니면 신발을 만든다든지, 뭐 이런 일을 하던 그런 평범한 수공업자들도 멀리 가서 물건을 팔게 됐습니다. 그래서 점점 이제 그 교역의 영역이 넓어지기 시작하면서 다른 동네를 많이 다니다 보니까요, 사람들이 점점 좀 그 보는 눈이 좀 달라진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어떤 현상이 생겼냐 하면, 그 상공업으로 돈을 번 사람들은요, 그 당시에 그 농민이나 어민들 이렇게 정말 하루 종일 일해서 벌어서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 외에 이제 차츰차츰 그 자본을 축적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수공업자들이 물건을 팔고 그것으로 이제 돈을 벌어서 이제는 1년 내내 일해야 먹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뭐 1년 중에 한 반년만 일을 해도 그 나머지 기간은 그냥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살 수 있다든지, 이렇게 되면서 이제 여가라는 것이 발전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렇게 장사해서 돈 번 수공업자들이 이제 여가에 뭘 할까, 정말 남는 시간에 뭘 할까,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고, 귀족의 궁정에 가서 계속 이렇게 오페라라는 것을 보다 보니까 너무나 재밌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불꽃놀이도 하고, 진짜 평소에 상상도 못했던 그런 특수 효과들을 막 사용하고, 오늘날 우리가 보기엔 굉장히 우스운 것들이지만 그 당시로서는 깜짝 놀랄 만한 그런 특수 효과를 보여줬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정말 이제 눈이 둥그레져가지고 사람들이 저런 거 좀 자주 볼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특별한 날, 귀족들이 성을 개방하는, 궁전을 개방하는 그런 때만 보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저런 걸 좀 구경할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평민들의 욕구를 재빨리 캐치한 사람들이 그 당시에 상공업으로 상당히 많은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일찍 부자가 된 사람들이 우리 오페라 극장이라는 것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돈을 받고 표를 팔자. 그래서 이제 평민들이 극장에 많이 오게 되면 그걸로 해서 우리도 굉장히 돈을 벌고 이런 식으로 사업을 점점 확장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이런 데 착안하게 되면서 이제 오페라 극장이라는 것이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1637년에 세계 최초의 상업 오페라 극장, 상업 오페라 극장이라는 것은 돈 내면 들어갈 수 있는 곳인 거죠. 그런 오페라 극장이 생겼는데요. 그 이름은 산카시아노 극장이었고요. 여기서 최초로 공연한 작품은 안드로메다라는 작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죠. 대단히 특수 효과를 많이 써가지고 정말 처음 이 공연을 자기 돈을 내고 온 그런 평민들이 너무너무 정말 깜짝 놀랐다고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부터 이제 정말 그 돈을 내면 가서 오페라를 볼 수 있는 시대가 열리기 시작했고, 베네치아에서 이 극장이 아주 크게 성공을 거뒀기 때문에 이후로 베네치아뿐만 아니라 이탈리아 전역에 이런 상업 오페라 극장들이 아주 빠른 속도로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불과 한 30년 만에 이탈리아 안에 10개의 상업 극장이 생겼고요. 그래서 이제 이탈리아에서 돌아다니면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오페라를 볼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 공연 예술이라는 게요, 이제 한 작품을 무대에 올리면 그걸 가지고 며칠을 하잖아요. 뭐 열흘도 할 수 있고 한 달도 공연을 할 수도 있는데, 오늘날 같이 구경할 거리가 많고 뭐 재미있는 게 많은 그런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오페라를 몇 번씩 가서 되풀이해서 보진 않겠죠. 물론 영화 같으면 매니아들은 같은 영화를 막 10번, 20번씩 보기도 하지만 되게 같은 오페라를 그렇게 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정말 재미있는 게 없었기 때문에 오페라 극장에 가서 같은 공연을 매일매일 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답니다. 그래서 한 번 봤는데 그 다음날 가서 똑같은 공연을 또 보고 그 다음날 가서 또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이요, 장사를 하려고 나가면 집에 안 오는 거예요. 오페라를 보려고. 그래서 이 도시에 가서 보고 저 도시에 가서 보고, 그러면 숙박비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오페라 극장에서 그냥 새우잠을 잤다 합니다. 그 문 앞에서. 여름에는 이제 그런 게 가능했겠죠. 그래서 집에서 이제 부인들이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데, 뭐 어느 도시에 가서, 이제 베로나에 가서 뭐 물건을 팔고 오기로 했어요. 그러면 남편이 물건을 팔고 오면 돈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올 때는 다른 도시에 가서 또 부인한테 뭔가 선물을 사다 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부인은 열심히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남편이 안 오는 거예요. 오페라를 보느라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오페라 과부라는 그런 유행어가 만들어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너무 화가 나서 교황청에다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오페라라는 예술을 없애주세요. 우리는 정말 못 살겠어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당시에 카톨릭 교회에서는 그런 탄원서를 받으니까 너무 즐거운 거예요. 왜냐하면 카톨릭 교회의 입장에서는 지금 중세 1000년 동안 예술이라는 게 정말 그 신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한 그런 목표를 가진 것이었는데, 이제 이렇게 완전히 세상이 세속적으로 변하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예술로 신을 찬양하지 않고 뭐 인간사의 이런 잡다한 얘기만 자꾸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교회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고, 그리고 사실 처음에 기독교가 유럽을 지배하게 됐을 때 다신교를 평정하고, 그러니까 다신교였던 그런 문화를 없애버리고 유일신교를 딱 가지고 들어왔잖아요. 근데 이 오페라에서 다루는 내용들을 보니까 전부 그리스 로마 시대의 신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카톨릭 교회에서는 이 오페라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오페라 공연을 막고 싶은데, 이런 식으로 안악내들이 탄원서를 내니까 너무나 신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당시에 교황은 오페라를 앞으로는 절대로 공연하지 못한다 하고 금지령을 발표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그 오페라라는 공연 예술이 이렇게 상업화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어떤 현상이 생겼냐면 직업 가수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니까 17세기 이후에는 직업 가수라는 것이 없었어요. 유럽에도.
그래서 돈을 받고 노래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는데 오페라 극장이 생기면서부터 직업 가수, 직업 연주자 이런 사람들이 생겼고 정말 극장장이라든지 흥행사라든지 그 극장에서 이제 벌어먹고 사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생기게 되니까 이제 모든 것이 돈에 의해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 공연 예술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정말 교황도 이 오페라를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당시에 너무나 좋아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금지령을 내렸어도 그것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흐지부지 됐다 그래요. 그래서 결국 오페라는 계속적으로 이제 발전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네치아에 처음으로 이렇게 상업 오페라 극장이 생겼기 때문에 최초의 오페라는 피렌체에서 만들어졌지만 베네치아로 그 중심을 이동하게 됐습니다.